안녕하십니까? 19번째 발표를 맡게 된 2018-1030의 김흥수입니다. 저는 챕터 10, Anticholine Esterase Agent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맡은 페이지는 본문 163에서 165 피규어까지입니다. 제가 10단원의 서두를 맡고 있는 만큼 10단원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단원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제목인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Therapeutic Uses of Acetylcholine Esterase Inhibitors.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가 치료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멈추는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따라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타겟팅하는 약물을 사용하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체내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아세틸콜린의 화학적 구조인데요. 아세틸콜린은 아세틸 부분과 콜린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이 작용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체내에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이루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과발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고용량의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콜리너직 리셉터의 과다작용을 유발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콜린성 뉴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예로부터 널리 살충제나 화학무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만드는 제네틱 코드,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동물의 경우 하나의 유전자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인코딩 하는데요. mRNA의 칼복실터미니 차이에 의해서 조금씩 유전적 다양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mRNA의 C터미널의 차이에 의해서 스플라이싱과 번역 후 변형에 의한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활성 부위는 일정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들은 동일한 기질과 저해제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생긴 호모메릭 올리고머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잡하게 생긴 헤테로메릭 어소시에이션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종류의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들은 found in soluble species of cell, 세포의 수용적인 부분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이들은 밖으로 배출되지만 완전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셀 멤브레인에 붙어서 외막에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헤테로메릭 어소시에이션스들은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들은 뉴럴 시냅스나 뉴로머스큘러 정션, NM 정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뉴럴 시냅스에서 발견되는 헤테로메릭 어소시에이션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경우에는 20kD짜리 지질과 결합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셀 멤브레인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발견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100만 달톤짜리 콜라겐-like 스트럭처가 붙어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입니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는 것이 기능적인 차이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위치에 이런 종류의 특성을 가진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의 스트럭처가 펑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영상을 다시 보고 싶거나 아니면 원본 영상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하이퍼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간중간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는 중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액티브 사이트인 액티브 골지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금 영상의 주인공인 캐탈레틱 트라이아드가 있는데요. 이들은 글루타메이트, 히스티딘, 세린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활성 부위입니다. 이 구덩이는 20옹스트롬 그러니까 2나노미터 깊이 정도 되는데 이 구덩이의 옆면에는 소수성 방향족 아미노산들이 있어서 이들을 활성 부위까지 아세트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있는 소수성 방향족 아미노산들이 음전하를 띠고 있어 양전하를 띠는 아세틸콜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아세틸콜린은 캐탈레틱 트라이아드의 세린과 히스티딘 아닌 사이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결합을 하면서 테트라헤드럴 스테이트가 되는데 이때 먼저 콜린이 분리가 되면서 아세틸 엔자임을 만듭니다. 아세테이트와 세린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이를 재빠르게 가수분해시키면서 아세테이트를 또 분리하고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를 원래의 상태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 들고 온 건데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골지를 중심으로 점대칭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지는 20옹스트롬 깊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캐탈레틱 트라이아드를 이루는 세 가지 아미노산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세린 203, 히스티딘 447,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334입니다. 그런데 피겨 10-1을 자세히 보면 캐탈레틱 트라이아드 외에도 크게 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제가 그림으로 조금씩 각자 묶어 보았습니다. 캐탈레틱 트라이아드 외에도 아실 포켓, 그리고 콜린 서브사이트, 그리고 페리페럴 사이트 총 4가지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3차원이고 너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순화된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액티브 사이트 골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말씀드렸듯 가장 깊숙한 바닥에는 캐탈레틱 트라이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콜린 바인딩 사이트와 아실 포켓 그리고 가장 바깥쪽 입구 쪽에 페리페럴 바인딩 사이트가 있는데 이가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린 소수성 방향족 아미노산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세틸콜린이 결합하기 위한 바인딩 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세틸콜린을 골지 안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후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이니비터 이 저해제들의 타겟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와 뷰티릴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차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뷰티릴콜린은 아세틸콜린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의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틸콜린이 골지 캐탈리틱 트라이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먼저 세린과 히스티딘 사이에 있는 프로톤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테트라헤드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콜린이 먼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세테이트와 세린이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아세틸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변에 풍부하게 있는 물 분자 하나가 사용되면서 이게 빠르게 가수분해되어서 다시 아세틸 엔자임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 세린과 히스티딘 사이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결합을 할까요? 이는 왜 저희가 활성 부위를 캐탈리틱 트라이드라고 부르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캐탈리틱 트라이드를 이루는 세 가지 아미노산의 글루타메이트의 카르복실기, 그리고 히스티딘의 이미다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린의 하이드록실기가 찰지 릴레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린의 하이드록실기를 매우 뉴클레오필릭한 상태로 만듭니다. 뉴클레오필릭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텐데, 이는 한국말로 친핵성이라고 하며 전자공여체,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으로 하전된 분자가 다른 양성자나 양의 중심을 공격하는 뜻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세린과 히스티딘 사이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두 분자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매우 붕뜬 상태로 존재하죠. 얘들이 양전하를 띠는 아세틸콜린의 중심을 공격하면서 이들을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세틸콜린은 과연 저희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일까요? 필수적인 물질이니까 이렇게 다루겠죠.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의 유전자를 제거한 쥐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생존하였고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떨고 성장이 느렸다고 합니다.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생존하였다는 것은 즉 자연계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저희 체내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며 두 번째 신경과 골격근을 연결해줘 골격근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각각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골격근의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의 발현만 선택적으로 제한한 쥐에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생식은 가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떨림을 가졌고 그리고 골격근의 근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NS의 중추신경계의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 발현만 선택적으로 제한한 쥐의 실험 같은 경우 명백한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이고 따라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의 발현이 제한되었다면 아세틸콜린이 과발현, 과축적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쥐가 나거나 침과 눈물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리고 마비 같은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아세틸콜린 합성량과 저장량, 리셉터의 활성 등이 보상적으로 조절되면서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는 먼저 서아프리카 원시 부족이 칼라바라는 식물에서 파이소스티그민이라는 독약을 추출해서 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는 피소스티그마 베네노섬이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됩니다. 1864년 존스 씨와 헤스 씨가 여기서 순수한 알칼로이드를 분리하여 파이소스티그민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고요. 이후 1877년에 라큐어 씨가 이를 녹내장 치료제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파이소스티그민을 대체할 수 있는 aromatic esters of alkyl carbamic acid 비슷한 녀석들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 결과 나온 것이 1931년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중증 근무력증의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네오스티그민입니다. 계속되어 약 2000가지의 화합물들이 발명되고 이 중에서 슈레더 씨가 살충제로 사용되기 위한 화학물의 공통적인 구조인 안티콜린 에스테레이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후 파라티온이 대표적인 살충제가 되어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살충제는 벌레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유해하죠. 사람도 콜리너직 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쯤에 화학전쟁을 위해서 독일, 미국, 영국 등의 강대국들이 독성 물질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더 독성이 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irreversible anticholine esterase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린, 소만, 타분 등이 이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대표적인 화합물들입니다. 현재는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할 수 있는 화합물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연구 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환자들은 아세틸콜린의 양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를 상쇄하는 기능을 하며 병의 진행을 늦춘다고 합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처음 설명하면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들은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과다 작용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이 페이지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문헌과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